오늘부터 제가 그 4번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은요, 살림살이 경제학에 대한 건데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살림살이 경제학.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 영어 그 원 컨셉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 살림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완전히 뭐 독창적으로 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창시하셨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읽은 책들 그다음에 주워 들은 이야기들 가지고 저도 이렇게 많이 다 뺏기고 참고해서 이렇게 조금 덧붙인 것에 불과하니까 제가 주로 이제 영감을 얻고 도움을 받았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칼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책 중에 그 The Livelihood of Ma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때 나온 그 livelihood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참 소박한 단어죠. 살림살이, 생계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영어로 뭘 대라라고 하면 이 말을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폴라니가 이게 남긴 유고인데 유고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맨 책 앞 페이지를 열면은 그 에피그램 그러니까 앞에 그 짤막한 인용문이 하나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그리스 옛날 시인이 쓴 그 신통기라고 하는 책 중에 신들께서 인간의 살림살이를 감추셨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신화에 보면은 원래 황금시대에 인간들이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 황금시대, 은시대, 철시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행복하게 전 인류가 살았으나 갈수록 태산하다가 결국 망했다. 우리 이 모양의 꼴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황금 시대에서 계속 세상이 안 좋아지는 과정에 제일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신들께서 인간의 이거를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땀을 흘리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먹고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굶주린 자의 고통, 빈 창자를 움켜쥐고 막 울부짖는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에 그 신들께서 인간의 살림살이를 감추셨으므로 라고 하는 짤막한 에피그램이 그 책 앞에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거에 해당하겠지만은 저는 이거 말고 그냥 한국말 살림살이 그냥 그 뜻 그대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림살이 경제학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참 밋밋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살림살이가 경제고 경제가 살림살이지 뭘 동어반복도 딱 유분수지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두 번 겹쳐놓고 무슨 개념인 척 내놓고 있느냐. 갈수록 이 학자들의 수준은 떨어지고 짠데가리만 느는구나.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 말을 만들고서 참 이런 당연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시켜야 하나 해서 자괴감도 드는데요. 이 말을 뭐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은 그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냐면요. 반대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돈벌이 경제학이라는 말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냐 돈벌이냐 이렇게 한번 문제를 설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연을 할 겁니다만은 오늘은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를 대비시켜서 돈벌이 경제하고 구별되는 바에 살림살이 경제라는 게 존재하고 그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지혜로서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돈벌이 경제학 말고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살림살이 경제학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발달시켜 놓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참 말하기가 좀 고약합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그 현인들이 쓴 글들에 보면은 그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경제사상사에서 가장 발달하지 않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뭐 드리는 건데 좀 의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가장 풍부하게 얘기를 한 사람은 그 2500년 전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살이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어떤 원리로 그 구성되는가에 대한 기본 범주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살림살이 경제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좋은 삶의 경제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제학이 아니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 내 삶을 잘 살아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좌에서는요, 그 1번, 2번이 이론편이었으면은 3번, 4번은 이제 실전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기타 교과서도 보면은 그 통기타 교과서도 앞에 이론편 해서 뭐 코드의 기본 원리 뭐 이런 거 나오다가 뒤에 가는 실전편, 그래서 막 코드 잡는 법, 뭐 테크닉 이런 거 나오잖아요. 3편, 3강, 4강이 뭐 실전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강연에서는요. 그럼 이 살림살이 경제학을 어떻게 그러면 실제 생활에 응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의 그 형태 다변화라든가 몇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차원에서요. 그거를 하겠고요. 마지막 강연에서는요, 개인의 삶 차원이 아니고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세계 경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집단 차원에서, 내가 아닌 집단 차원에서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 살림살이 경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초입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얘기의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뭐 인문학이라든가 윤리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자도 아니고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초면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전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초면에 오신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고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둥 뭐 저렇게 살라는 둥 주제넘은 소리를 그 떠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살림살이 경제학을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 뭐가 인생에서 소중한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닭살이 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 초입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도덕적인 얘기를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할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경제 생활을 좀 풍요롭고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강, 2강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뭐라 그럴까, 뭐 도덕 윤리 강의랄까, 뭐 윤리적 경제, 도덕적 경제 이런 얘기랑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3강, 4강에 좀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강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가령 복지국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지자체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도 뭐 얘기 나오겠지만, 특히 우선 급한 대로 우선 개인 삶에 좀 적용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재테크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통장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하고 무관하게 삶을 좀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윤리학 강좌가 아닙니다. 그 삶에 실제로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드릴 말씀을 그걸로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친 비유를 들자면 이런데요. 그 무술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런 그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향기로운 무술들을 보면은 절대로 사람 패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태극권은 몸을 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기를 잘 모아서 나중에 다 신선이 되는 돌을 닦는 한 과정이니까
사람 패는 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반대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향기로운 경제학을 설파하려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무술로 얘기하자면은 그 길거리에서 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방식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좀 이번 내 강좌를 듣고 나서 생활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그 강연비 낸 거 아깝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경제라고 하면 그게 돈벌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살림살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돈벌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살림살이. 그래도 몇 분 계십니다. 네. 헷갈리죠. 그리고 그 우선 돈벌이 살림살이 그게 다른 거야? 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들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중구난방 대답이 나오는데요. A그룹, B그룹을 다 묶여요. A그룹은 다 뭐냐면 먹고 사는 거요, 살림 사는 거요, 뭐 이런 거고요. B그룹은 다 돈 버는 거요, 취직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그룹은 살림살이요라고 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B그룹은 돈벌이요라고 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질게요. 이 두 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거 참 애매하죠. 이 질문을 던져볼 적도 별로 없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여기 뭐 그 학문적인 강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가장 그 제가 생각하기엔 먼저 그 전면적으로 제기했던 사람도 아까 말한 칼 폴란입니다. 그 사람이 50년대에 쓴 논문을 보면은 경제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복잡합니다만은 줄여서 얘기하자면 제식으로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경제라는 말에는 살림살이라는 뜻이 있고 돈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그 역사적인 기원에 있어서나 실제 어떤 그 의미 형성의 그 의미론적인 그 함축으로 보나 전혀 다른 두 개의 말인데 오늘날 두 가지가 혼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라니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갈 위험이 있으니까 좀 가볍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제가 그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제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텔레비에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거기 여성 리포터 한 분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중국산 굴비가 영광 굴비로 돌변해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산 굴비가 영광 굴비와 생긴 것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서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밥 먹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웃기려고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안에 뭐 중금속이 들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게 아니면 뭐 그 몸에 나쁜 것만 아니라면 뭐 먹고서 뭐 그게 사실 뭐 굴비도 뭐 영광에서 살다가 또 굴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너무 정체된 것 같아. 그러면은 중국 바다에서 좀 가서 좀 바람 좀 쐬다가 뭐 거기서 잡히면은 뭐 중국산 굴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같은 날인데 저녁에 또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또 이제 텔레비에서 뉴스 리포터가 격앙된 목소리로 그 동대문 그 상가 지하에서 짝퉁 가방 그 제조소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짝퉁 가방 제조가 너무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디자인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서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들었죠. 오늘 무슨 날이냐 이래가지고 그럼 뭐 굴비야 잘못해서 중금속이 있으면 곤란하지만 뭐 핸드백이야 그냥 들고 물건만 나르고 보기만 좋으면 그만이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말하기 참 고약하죠.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정답은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예?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먹고 끝날 거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영과굴비나 뭐 중국굴비나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명문 대갓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상에 굴비를 올려놨는데 제사 한복판에 막 굴비가 중국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대망신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중국산 굴비를 썼다는 게 뽀록이 날 경우나 이러면은 그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모님 칠순잔치다 그래갖고 선물로 명품백을 보냈는데 거기에 동대문 뭐 써 있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 삶의 그 살림살이 경제하고 돈벌이 경제가 뒤섞여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살림살이 경제 차원, 그러니까 사용가치 차원에서 보자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그 교환가치라고 하는 그 어떤 돈벌이, 화폐가 개입돼서 화폐의 액수와 크기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상징과 기호가 달라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복잡해집니다. 그럼 그땐 중요합니다. 이게 영광이냐, 중국이냐, 동대문이냐, 아니면 뭐냐, 이태리 북부냐, 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돈벌이 경제냐, 이제 살림살이 경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림살이의 경제를 정의를 제 나름대로 좀 만들어 본 정의인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마음속에 꼭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트에 적어봐야 마음에 안 적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적으셔도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유형, 무형의 욕구를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 뭔가 말이 길고 심오한 것 같지만 별 얘기 아니고 뒷부분만 기억하셔도 돼요. 조달하는 행위,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 이게 살림살이의 경제의 정의입니다. 근데 거기다 왜 굳이 무슨 육체적, 정신적, 뭐 무형, 무형 이게 덕지덕지 붙여놨느냐? 이게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게 물질주의적인 편향으로 이 말을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무슨 뭐 김치찌개를 조달한다든가 뭐 의식주를 조달하는가 아주 그러니까는 베이직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베이직한 서브시스턴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생계 물품의 관계라는 것만 자꾸 살림살이랑 연관을 짓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뭐 5만 가지 욕구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욕망은 옳고 무슨 욕망은 틀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새 뭐 욕망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럴 시간 있으면 저 욕망 충족이나 좀 하러 다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욕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수단이 필요합니다. 수단 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 있긴 있어요. 뭐 숨쉬고픈 욕망. 근데 잠자는 것만 해도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 월세방, 전세방이라도 확보해 놔야 자잖아요. 그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서울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기 위해서도 전세값, 월세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욕구는 대부분 뭔가 수단을 조달을 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수단에는 또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의 것들도 있고 무형의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죠.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행위 거의 전체가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수단을 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행위 전체가 다 살림살이 경제 활동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밤에 그 소주에 닭을 한 마리 먹어야 쓰겄다. 근데 닭살 돈은 없구나. 안 되겠다. 닭둘기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다음에 감시인의 눈길을 피하여 근데 궁금한데 닭둘기 잡아가면 걸려요? 안 걸려요?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해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원에 있는 다람쥐는 좀 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닭둘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닭둘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닭둘기를 잡아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 하여튼 배 터지게 잘 먹었다. 이러면 그 닭둘기를 잡아오는 과정도 살림살이 경제활동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어쩌저쩌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꼬마가 5살밖에 안 된 것이 글쎄 텔레비에서 무슨 바하 음악이 나오면은 막 입으로 그대로 다 따라한다. 아이고 이거 뭐 신동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한테 그래도 뭐 음악을 좀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아비된 자로서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뭐 악기라도 하나 구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이라도 좀 붙여줘야 뭐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악기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돈이 있으면 가서 뭐 그 학원 선생님 모셔다 오고 하겠지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저 집에 놀고 있는 시누이 어떻게 잘 구슬 두어 삶아가지고 음대 나온 우리 시누이 잘 구슬러 삶아가지고 야 얘 좀 가르쳐 줘 해서 이렇게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살림살이 경제활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맞죠? 이 정의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살림살이입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자, 그 다음에 돈벌이 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벌이 경제가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그 경제학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은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바로 그 경제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주어진 수단은 희소함으로 항상 선택의 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때 선택을 잘하는 것이 경제다. 뭐 이렇게 나오죠. 맨 앞에 항상. 그게 이 돈벌이 경제입니다. 왜 선택을 잘하는 게 돈벌이 경제로 귀결이 될까요? 왜냐면요. 선택을 잘하려면요. 모든 목적하고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동일한 가치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다 화폐 가치로 바꿔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로 다 바꿔놓으면요. 아까 말한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가 뭘로 바뀌냐면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리턴을 거두어라. 결국 이 얘기로 귀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돈벌이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에 그냥 정의로 아주 그 일반적인 정의로 바꿔놓으면요. 더 큰 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 주머니에서 한 푼도 못 빼나갈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 얘기 낯설지 않죠? 네. 이게 별 얘기 아니고요. 사람이 돈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투자할 경우에는 뭐예요? 더 큰 돈이 돌아오지 않는 한 돈 안 내놓죠. 그죠? 네. 그게 투자고요. 소비는 어때요? 내가 돈 쓰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만 돈을 꺼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나간 것보다 더 큰 게 들어온다라는 약속이 있을 때만 돈을 쓴다. 이게 돈벌이 경제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복잡한 얘기 다 집어치우고 재테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수익을 거둔다. 결국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제 정의를 제가 지도했는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쯤 좀 감이 올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살림살이 중에서 꼭 돈벌이를 해야 돈하고 결부시키지 않고도 충족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살림살이 경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돈벌이 경제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돈벌이 경제의 문제 중에서도요, 인간의 살림살이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류가 다종다기합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변호사 계신지 모르겠는데 로펌이 벌어들이는 돈의 그 수입은요, 대부분 사람의 살림하고는 거의 무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관한 것도 있는데 큰 돈 되는 건 대부분 다 무관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살림살이하고. 법적 특권의 다툼에 관한 것이잖아요. 큰 돈 되는 건 다. 그건 살림살이하고 무관해요. 하지만 돈은 큰 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첫 번째 예를 들게요. 이게 경제 얘기인지 생각도 못 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경제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한 20살쯤 되는 그 꽃다운 청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꽃다운 정춘답게 한 3년간 열애를 했는데 3년 된 후에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너 가진 돈이 얼마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미래가 없잖아. 뭐 그래서 이렇게 그만뒀어요. 그럼 가슴에 상심이 굉장히 크겠죠. 3년 동안 나는 뭐였나?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화를 돌려서 친구를 불러내요. 그죠? 소주를 마시죠. 그럴 때 와인 잘 안 마시죠. 소주나 이 화학주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마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때 그 쓰라린 속을 달래고 자기 흔들리는 위기에 와 있는 내 이 멘붕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는 것도 살림살이 경제 활동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수단은 뭐가 됩니까? 그 애정을 가진 친구와 그 다음에 그 약품 냄새 나는 알코올과 그 다음에 뭐 새벽 3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밤 며칠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살림살이 경제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쓰라린 속을 달랬습니다. 문제는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두 주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친구들이 슬슬 지쳐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화 왔다. 야, 이놈이구나. 거부 탁 누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까지 다 불러내서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를 한번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럼 그때 이제 멘붕이 수습이 돼서 재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그럼 이제 살림살이 경제 다 조달된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 달을 훌쩍 넘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정신상담사, 뭐 치료사.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도 있는 경우 있지만은 뭐 이렇게 심리학과 나와서 그 정신상담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 받은 분들 전문직입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괴로움이라든가 자기 심적 상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쭉 다 들어줘요. 그분은 절대로 자기 시간 없어서 바빠서 안 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들어주는데 나갈 때 자, 시간당 100불입니다. 20만 원 내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세라피스트한테 가기 전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제 쓰라린 속을 달래는 단계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살림살이 경제 활동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겠죠. 이게 원래 돈벌이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한 30년 전까지는 술 먹고 여자친구 그 애인과 헤어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술값 이외에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럼 그때까지는 이 멘붕 상태를 달래는 친구의 그 위로라고 하는 거는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벌이 경제 영역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위로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예,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못 해줘요. 슬프지만 그럼 이제 테라피스트한테 가서 돈을 내가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 테라피스트하고 연애가 되면 이제 또 뭐 미천을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럼 여기서 원래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 있던 경제 활동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내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야,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알바 뛰고 열심히 또 일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돈벌이 경제 문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그 벌어진 일들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학에서 서비스 산업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참 그 음미할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죠. 서비스 산업의 확장. 그러니까 그게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그냥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서 돈 안 쓰고 해결하다 문제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 몇 푼을 내서 해결하세요. 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살림살이 경제에 있던 게 돈벌이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좀 추상적인 용어로 상품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 20, 30년 동안 이 신자유주의의
기간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상품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나브로 그 한국말 옛날말 중에 시나브로란 말 있죠.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이런 뜻인데 그런 그 상품화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 그 끼니마다 점심밥 저녁밥을 조달하는 행위는 지금 돈벌이 경제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살림살이요? 그럼 제가 한번 역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온 가족이 밥상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은 횟수가 2번을 넘는 분 계세요? 그럼 나머지 식사는 다 어디서 드셨어요? 다 사 먹었죠? 근데 무슨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입니까? 삼각김밥 사온 거 다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한 2,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은 집에서 먹는 거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식자재를 갖다가 뭐 식당에서 시장에서 사오는 것까지는 뭐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식자재를 가져와서 그 부엌으로부터 시작해서 밥상까지의 과정은 최소한 한 2, 30년 전까지는 이건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먹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이 자 밥들 먹었으면 가거호호 돈들 내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나가서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요. 그 식사를 조달하는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은 얼마짜리 밥을 어디 가서 먹을 것이냐의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심 때마다 괴롭죠, 여러분도. 즐거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점심 때마다 이거 먹어야 되냐, 저거 먹어야 되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한 분 계시네요. 현대 경제학의 개갑니다. 그래도 한 분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어떠세요? 괴롭다. 손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괴롭다가 더 많습니다. 저도 아주 괴롭습니다. 그냥 그 학생 식당이 그립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지금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냐?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밥은 집에서 먹는 거다라는 관념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제가 뭐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정황적 증거는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 방공교육이라고 여러분 받으셨는지 몰라요. 나이 젊은 분들도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70년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방공교육을 받는데요. 그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밥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그 여자들도 다 공장 나가서 일을 해서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끼니 때가 되면은 밥 공장에 가야 된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공장에 가서 줄을 서서 먹는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머 이런 끔찍한 일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었어요. 짜여져 있었어요. 이게 방공 교육의 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지금 뭐 안 믿어지세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아유 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밥이 공장이요 웬 공장이요 뭐 이런 관념이 있었던 거죠. 뭐 여담이지만 저는 요새 밥 공장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뭐 선택하고 어쩌고 괴롭고요. 그 학생 식당 그게 뭐 밥 공장이지 별겁니까? 전 그건 좀 있었는데 이러면 또 뭐 고무찬양 선동될래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밥을 갖다가 그렇게 매식을 매 끼니마다 사 먹는다라는 관념은 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한 2, 30년 전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밥을 다 같이 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벤트가 돼버렸죠, 지금. 그걸 두고 경제학 용어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요식업의 폭발적인 팽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좋은 일입니다. 김치찌개를 어머니가 해주시면 그 GDP에 안 잡히는데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그 6,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 GDP에서 잡힙니다. 식당 아줌마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에도 일조하고 아주 우리가 좋은 일 애국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살림살이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 돈벌이 경제 이걸 넘어오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혀지는 게
우리가 살림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살림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벌이 경제는 방법의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방법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살림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벌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지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흥이 안 나고 아이고 좋은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요. 우리같이 요즘에 그 21세기의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건 고도로 지금 자본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사실상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아, 좋은 얘기지. 그런데 뭘 하더라도 다 돈인 상황으로 가보면은 살림살이가 돈벌이하고 다르다는 그런 소리 못할 걸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움직이면 돈이다. 요새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저 최고의 상책은 집에 꼭 들여박혀서 요새는 덕후라는 그 한국화된 그 말을 쓰더군요. 그게 오타쿠에서 나온 말 맞죠? 덕후. 그래서 덕후가 남는 장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지금 돈벌이하고 살림살이가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실감이 나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석기 시대나 원시 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기분 전환 삼아서라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일 유명한 책 중에 그 석기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스톤에이지 이코노믹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 책인데 그 석기시대 생활을 하는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 사하라 사막에 사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거의 그 석기시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번 보니까 하루에 딱 3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놉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자고 먹고 하여튼 깔깔거리고 뭐 계속 놉니다. 그리고 딱 3시간 일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거기는 뭐 먹고 살기 편한갑제 바나나 막 뚝뚝 떨어지고 바나나가 막 바나나에 엮여가지고 막 그 원숭이 고기도 뚝뚝 떨어지고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그거 사막이에요. 사막. 먹을 거는 전갈. 그래가지고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예외 없이 다 영양실조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마샬 살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풍요한 사회라고 그랬었어요. 어플런트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플런트 소사이티가 50년대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석기 시대가 어플런트 소사이티였다. 이 사람들만큼 부자인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현대인 시각에서 보면은 아이고 배 쫄쫄 걸마가면서 노는 게 그 무슨 놈의 풍요로운 사회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들 그 살림살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갖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머리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한 건 뭐 석기 시대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최근까지 존재했던 한 50년 전, 100년 전까지 존재했던 여러 어떤 그 농촌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삶들을 보면은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문제를 돈하고 무관하게 풀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산천포로 나가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저희 넘어갈 텐데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돈 사러 간다는 말 아세요? 우리말 중에 아시는 분? 돈 사러 간다. 돈 사러 간다. 들어보신 분? 우리말 중에. 아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 책에서 보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돈 사러 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팔러 간다는 뜻입니다. 팔러 간다. 그러니까 장터에 물건 팔아서 돈 벌러 가는 거를 돈 사러 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무슨 이상한 데서 본 게 아니고 제 그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이 표현이 있었어요. 국어 교과서에 시가 있었는데 거기 돈 사러 간다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한 6,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산간벽지에 있는 농촌 공동체는 그랬는데 의식주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마을에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나물 캐서 먹고 농사 지어서 먹고 그냥 길쌈에서 오태 입고 이러니까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 가령 뭐 이빨이 완전히 다 빠져서 뭐 틀니 비슷한 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먹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읍내에 있는 치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요번에 우리 손주 뭐 저 읍내 저 이제 뭐 광주에 있는 큰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뭐 교복이라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럴 경우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때 돈을 쫙짜고 이렇게 장롱 속에 이렇게 모아놔요. 꼭 그 돈은 그 장롱 속에 모아놓는 그 악습이 동서고금에 다 있었던 모양인데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돈 꼬랑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 말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장롱 냄새인데. 그래서 그거 모아놔서 그거 이제 톡톡 털어서 들고 나가는데 그게 모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호미 하나 들고 이제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더덕에 뭐 도라지에 하여튼 뭐 캘 수 있는 건 다 캐가지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옥수수 남은 거 뭐 하여튼 내다 팔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이러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그만 소반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그런 거죠. 그게 돈 사러 가는 겁니다. 돈 사러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그 착목을 하냐면요. 돈 사러 간다에 표현되어 있는 돈은요. 생필품의 하나예요. 그죠? 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만물의 아버지요 왕이요 으뜸인 그 돈이 아니고 그냥 치약이 필요하듯이 가방이 필요하듯이 옷이 필요하듯이 그 중에 있는 생필품 중에 하나로 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일상적으로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표현이 하여튼 중학교 때 교과서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지는 모양이네요. 돈 팔러 간다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나가서 뭐 좀 사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돈 팔러 간다라고도 해요. 그런 생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걸 돈으로 해결한다는 말인가라고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계속 시장에 나가서 돈을 주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걸로 넘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이 목록을 대자면 끝도 없는데 저도 뭐 엊그제 지금 공동육아 하려고 뭐 한바탕 또 이렇게 막 그 고생하다 이제 왔습니다. 막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또 뭐 이러다 왔습니다만은 보람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옆집에다 맡길 수가 있었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애는 집에 하나 있는데 지금 빨리 어디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옆집 똑똑 두드려 가지고 저 오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서 나가다 가지고 하다가 뭐 두부나 한모 사갖고 드리고 뭐 이렇게 오고 옛날에 그랬었죠. 그때 어머니들은 지금 이 어린이집하고 보육타가 사업이 이렇게 발달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리고 부모님 그 할아버지 뭐 시부모님한테 뭐 애 좀 봐주세요라고 맡기기도 하고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옛날의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살림살이의 영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크게 바뀌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쓰라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상품화가 진행이 돼서 살림살이에 있던 문제가 대거 이렇게 돈벌이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다? 일단 돈 나가야 되니까 좀 나쁘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제 생각에 제가 무슨 뭐 우경화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인생의 좀 쓴맛을 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세계를 저는 낭만화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웬만하면 다 그냥 돈 안 쓰고 해결하던 그 세상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 기억에 옛날에 제 아주 꼬맹이 때 있었던 그 동네 할머니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빨 아프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살림살이 돈벌이 경제 영역으로 해결 안 하셨거든요. 이빨 아프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참으셨어요. 그래서 썩을 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뽑으셨어요. 그냥 무슨 방법으로 뽑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마인드는 뭐냐면은 이까지 그 이빨 하나 뽑자고 그 치과 가서 그 생돈을 날린단 말이야. 어림도 없는 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기억해보면은 그 공덕동에서 저 청량리까지 영화 보러 간다고 그 걸어가고 그랬거든. 영화값 그 차값 아낀다고. 그 전태일 열사 그 얘기도 그 얘기 나오죠. 보면은. 근데 전태일 열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값 아끼려고 그냥 2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느냐?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해는 그걸 뭐 절대적으로 누가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렇게 살려면 저는 자신은 없어요. 저는 달러 이자를 내서라도 치과 갈 것 같아요. 당장 이빨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살림살이 경제 문제에서 돈벌이 경제가 개입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뭐 인문학책이나 이런 철학책들 보면 막 저주와 욕설과 비판과 저주가 막 난무하죠, 보통. 좀 이렇게 좀 지적인 그 지식인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저주를 한 번씩 보통 퍼붓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소생의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겪어본 바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저 박근혜 당선인 계신데 그것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제가 68년에 태어나서 그 쭉 살아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70년 전경의 서울은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더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집은 푸세식 변소였고요. 그 푸세식 변소 옆에는 호박밭이 있었습니다. 왜 변소 옆에는 호박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호박잎이 굉장히 쓸모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을 하면서 한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62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 있죠. 가나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2007년에는 전 세계 GDP 사이즈가 11위였었어요.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면은 62년하고 2007년의 사이라고 하는 거는 한 45년? 40년 정도니까 한 세대 남짓한 기간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격차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으로 이민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란 얘기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은 가나에 비슷한 세상이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맨하탄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변화를 만든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게 좀 뭐랄까 중상류층이라든가 좀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삶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 물질적 생활 자체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는 분들은 이건 하나의 기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일면적이고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는 다른 거다라는 정도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계속할 건데 근데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기해놓고 싶시다. 지금 얘기 말미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가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것인 줄 알겠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림살이의 문제에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지금 돈벌이 문제 영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가슴이 아파도 돈을 내야 되고 말하고 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다음에 자식을 저도 몇 년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만 낳자마자 딱 든 생각은 뭐냐면 돈 벌어야겠구나 그 생각이었었습니다. 저도 그때 딱 응애하는 소리 듣자마자 자식을 낳아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2006년에 그 스웨덴에 잠깐 한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 그 대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무슨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언급결에 얘기하다가 한국 그 젊은이들은 이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흘렸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스톡홀름 대학 법대 학생회장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아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한 1분 정도 지속이 돼가지고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결혼하려면 한국에서 집을 구하려면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가구는 구하는데 보통 누가 이때는 돈을 내며 그 다음에 애를 낳을 경우에는 당장 조리원과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되고 애를 낳았을 적에 이 타임 스케줄로 봤을 적에 향후 10년 안에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했더니 입을 다물지를 못하네. 그러고 사람이 사냐요.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됐냐.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끝냈는데 우리가 뿌듯하다군요.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 확신을 얻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뭐 이러면서 저는 씁쓸하게 돌아왔는데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은 그 앉은 키로 그 상대방을 이겨버렸다는 그 씁쓸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그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고 이러니까 결혼하는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이것도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해 보세요. 그 돈하고 관련 없는 살림살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최근에 들은 가슴 아픈 얘기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키스 금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생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자조적으로 한 얘기인데 술 먹다가 그 키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어느 날 밤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잘못해 갖고 키스 한번 잘못하면은 다음 날 데이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말에 또 만나야 될 거고. 그게 연장이 되면 한 서너 달 동안은 정신없이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시간 동안에 빵꾸 나는 알바와 스펙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축난 삶은 누가 메꿔줄 것이냐. 그 생각하면은 키스 한번 그 표현이 참 명작이었는데 키스 한번 잘못했다가 뭐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때도 왜 고3 때 연애하면 대학 못 간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다른 버전인데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첫 키스 언제 하냐 했더니 그럼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도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첫 키스를 할 수 있는 그 준비 제반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보니까 한 28, 9 아무리 짧아도 한 28, 9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쓰라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28대 하는 첫 키스하고 19살 때 하는 첫 키스하고 맛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요즘 젊은이들 보면 좀 비리비리하고 그래가지고 29쯤 되면 다 귀찮을 것 같아요. 첫 키스 뭐 귀찮다.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첫 키스를 하는데도 돈이 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씁쓸한 결론이 나오고 뭐 그러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얘기하다 보면 뭐 또 한이 없이 또 우울하고 막 늘어질 수가 있으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점은 뭐냐면은 뭘 해도 돈인 사회에서는 살림살이 경제라고 돈벌이 경제를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돈 벌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벌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현대인의 그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인생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첫 키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외국 여행도 중요하고 무슨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겠는데 일단 그걸 하려면 일단 이걸 해놔야 뭐가 될 거 아니냐. 자, 카메라 저기 있죠. 이걸 해놔야 뭐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돈부터 벌자. 이렇게 보통 경제 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개였다가 정승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뭐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시긴 계신데 대부분 개로 시작하면 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것도 배고픈 개로 인생이 끝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이게 현대 경제학에서는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라고 하는 인격 분열로 나타나요. 그래서 생산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되고 소비자는 돈을 많이 써서 무조건 자기 효용을 늘리는 게 목표라서 두 개가 완전히 인격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생활에도 뭐가 나타나냐면은 악착같이 재테크해서 그 카드 포인트 막 이런 건 몇백 원씩 막 이렇게 아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번 사람들이 주말 되면 백화점 가서 막 질러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재테크할 때 막 500원, 600원 막 이러던 사람들이 가서 막 질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이 호프집은 2,500원이고 저 호프집은 3,000원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맥주집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인격 분열로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된 세상에서 돈벌이 경제학하고 구별되는 의미의 살림살이 경제학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좋고 뭐 좋은 사람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일단 돈 번 다음 얘기지 그게 다. 돈도 안 벌었는데 뭐가 좋은 삶이냐. 저리 가세요. 저 재테크 선생이나 됐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뭐 이 강의를 시작을 안 했겠죠. 제가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좀 쉬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림살이의 영역 중에서 심지어 이 정도의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돈벌이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적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지혜도 보통 주어지질 않습니다. 사회가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돈벌이 경제학하고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도 돈벌이의 합리성만 가지고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론을 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 경제학은 돈벌이 경제학이고 심지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경제 문제도 지혜롭게 풀 수가 있고 이 돈벌이 경제 영역으로 넘어간 살림살이의 문제도 좀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